네, 국민의힘이 상임 정국위와 정국위 개최일을 결정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이 현재 이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이 공백기를 좀 최소화해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일정표를 내놓긴 했죠. 예. 뭐 어떤 시간표대로 좀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일단 8월 5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상임정국위를 여는데 상임정국위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00인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곳이고 정국위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8월 9일 날 지금 연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원 당규 해석된 대로 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속도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해석을 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이 이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96조를 보면은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거는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직무대행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 그리고 그거가 필요하다라면 이제 거기에 당원 정국위를 열어서 당원 개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일사천리로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뭐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이제 당내에서 반발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재형 의원 뭐 혁신위원장이죠.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비상 상황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정국위가 일사천리로 열려서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갈등 상황이 완전히 조기에 끝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기에 이 모든 이 논란거리가 말끔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게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이제 복귀를 이제 차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전국위원회 이제 의장이죠. 서병수 의원이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다. 이 대표 쪽은 당연히 좀 반발하고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사고냐 거리냐 이거를 가지고도 다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만약에 상임정국위에서 거리로 이제 볼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 다시 복귀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한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태경 의원도 오늘 낮에 또 성명을 내 가지고 이거는 서병수 의원이 잘못 지금 당원을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몇 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조금 약간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당내 권력 투쟁 양상이 이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으로 급 진전되게 된 게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가 내부 총재 대통령 문자가 유출되면서잖아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 간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의원들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좀 이준석의 갈등을 조금 누르려면은 가라앉히려면은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모습은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윤심이 또 뭐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좀 희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아이러니한 그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권성동 이 원내대표 본인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일차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그 당내 인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상 상황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 문제를 지금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어찌 됐든 당원 당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정당이니까 정치적으로 모두가 뜻을 합치면은 뭐 당원 당규는 나중에 이제 해석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갈등이 잦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여러 비대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대위원장이 가고 그 밑에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파트너로서 지도부로서 남아 있다라면은 이게 당이 쇄신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쇄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쯤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하고 있다가 윤핵관과 가까운 분들이 비대위원장 왔다가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다시 윤핵관이 한다라면은 이거들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당내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조금 소수 있는데 이거를 말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거에 했다가 찍히면은 굉장히 정치 인생이 힘들어질 거를 우려를 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준석계는 아예 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지만은 이거 이준석계가 아닌 분들도 이제 우려는 하지만 말을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것도 당이 이제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니까 뭔가 이제 인적 쇄신을 하고 당 이제 조직도 추스리고 그래서 이제 이 유권자들, 국민들 보기에도 뭔가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어떤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여기에 대해 좀 고민할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도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요. 과연 이게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것인가, 혁신형 비대위로 갈 건가, 기간은 어떻게 둘 건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비대위원장의 후보군도 좀 달라지는 거죠. 예, 뭐 혁신형 비대위가 그런데 가능하겠냐 이런 네.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형으로 하려면 권한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혁신위원회도 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를 혁신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보통은 이제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많은 부적절한 인사를 과감하게 쳐내면서 뭔가 이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형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민주당의 사례를 봐도 결국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으로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임시적으로 맡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관리형으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고 그렇다고 그거는 결국은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형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갈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당내 이제 이 중진 의원들 주로 이제 5성급 의원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이 소위 그 친윤계 의원이냐 아니면 친윤계와 좀 거리가 있는 의원이냐 이렇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정말로 뭐 친윤계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기 전당대회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결국은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전당대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많이 주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정진석 의장과 뭐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날 장제원 의원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식사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거와 비대위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뭐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코어 그룹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여당이 이제 임기 초반에 새 정부 임기 초반에 이렇게 이제 비대위로 가는 그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그 배경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대 후반으로 지금 급락한 이 사실도 이제 강하게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여당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부와 이제 여권 전체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좀 악재라고 할 만한 일들이 뭐 줄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이제 이 만 5살 입학 이 학제 개편안 발표도 많은 반발을 샀고요.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가 좀 일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이제 후원 기업 아니었나 하는 그 업체가 이제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입찰 그 과정이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게 무한 도돌이표 무슨 음악이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런 의혹이 나왔고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용산 그 청사 관련해서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다누림 건설이라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6억 8천만 원 정도의 공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광급 공사를 해본 게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영세한 업체다. 영세한 업체였죠. 포천에 있는 데고 굉장히 이제 간판도 허름하고 네. 대표가 누군지도 뭐 명확하지 않고. 근데 이게 잦아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코바나 컨텐트 후원 기업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고 여기 더 더해가지고 용산 그 청사와 청사의 설계와 감리를 한 기업도 코바나 컨텐츠에 세 차례 후원한 그 건설 그 감리 업체가 지금 했다라는 것도 다시 추가로 나왔어요. 네.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매번 이런 식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박순애 장관의 입학 연령 하향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경찰국 뭐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가다가 지금 잡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되고 내부 기강을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럼 휴가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비슷한 사안인데요. 윤 대통령 그 내외와 친분을 사칭한 무속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무슨 법사라는 분. 이 사람이 이제 이권 개입 의혹이 이제 계속 좀 논란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 법사라는 이 사람이 대선 기간에도 그 언론 지상에서 좀 거론이 됐던 사람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이런 논란이 되니까 네트워크 본부였나요? 그거를 아예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해체를 했죠. 그러면서 거리를 뒀는데 다시 이게 불거진 겁니다. 이거는 어제 세계일보 보도로 나왔는데 첫 보도가 뭐였냐면은 대기업에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주의보를 내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탁을 할 경우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 주의하기 바란다. 이게 이제 보도였거든요. 추가로 여러 언론이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마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많은 무속인들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특별 감찰관에 그래서 둬야 된다. 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특별 감찰관실을 두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특별 감찰관 둬야 된다. 예. 대통령실 분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분발하겠습니다 하면서 특별 감찰관 두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또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뚜렷한 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 지금 난국 상황이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좀 뭐 국민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은 이해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은 좀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나거든요. 네. 그 감정이 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지금 부담이 된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 상황 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분위기가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이나 영화로 따지면 이미 결말을 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도 들기 때문에 이제 흥행 요소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제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물론 이제 조홍천 의원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비 경선에서 이제 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먼저 했고 그거를 MBN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을 했는데 흥행을 좀 해보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본 거나 보고받은 건 아니다. 본인이 직접 숫자를 본 건 아닌가요? 예. 본인은 본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안팎으로 흥행이 막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저렇게 막 예. 이렇게 내분이 있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는 거 이런 거를 좀 개선해 보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은 1차 경선 때는 여론조사 30에 중앙위원회 70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앙위원회에는 반명 인사들이 좀 제법 많았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에 본선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그리고 국민 그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인데 특히 그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70% 안팎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네.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다. 네. 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좀 김 빠진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